자, 이어서 국제상무론 5주차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인커텀스의 도입부를 좀 살펴봤고 각각의 인커텀스 규칙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인커텀스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강의 자료에 이제 그림 자료를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암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연상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연상법이란 건 뭐냐, 뭐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그 연결되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씩 매칭을 해가지고 뭐 기록이다, 오이다, 뭐다 하면 거기 매칭되는 연결해가지고 이제 암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깜지 써가지고 막 뭐 손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주로 쓰는 기억법이긴 한데, 저는 긴 텍스트도 그거를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도식화해요. 텍스트를 도식화. 텍스트가 길고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쭉 읽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혹은 무슨 그걸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뭐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내용을 암기하거나 하는데, 여기 지금 요번 주 4주차 강의 자료와 5주차 강의 자료에 걸쳐서 각 인커텀스 11개의 규칙들을 지금 24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이 그림을 눈으로 보고 스샷을 찍듯이 찰칵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찍어 두세요. 그렇게 하면 그림 11장만 남는 거죠. 인커텀스 규칙이 11개니까 11개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각각의 그림을 머릿속에 찰칵 하면 11개의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잔상으로 남아있는 11개의 그림을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커텀스. 자, 그러면 이 11개의 그림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EXW는 Xworks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Xworks, 여기서 X라는 거는 일종의 내보내다, extract 한다, 그런 뜻으로서 사용되는 거고, 공장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EXW 뒤에, EXW 뿐만 아니라 뒤에 설명하게 될 인커텀스 규칙들도 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그 알파벳 대문자 3개로 쓰여 있는 FOB든 CIF든 EXW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 것 중에 하나가 그 EXW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EXW든 FOB든 CIF든 FCA든 그 알파벳 대문자 뒤에는 반드시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E로 시작하는 애들이나 F로 시작하는 애들이나 D로 시작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이 알파벳 세 글자 뒤에 오는 장소가 분기점이 됩니다. 물품 인도를 위한 분기점이자 비용의 분기점이자 위험 이전의 분기점입니다. 다시 이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할 텐데,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가 되고요. 물품 인도가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지점까지는 매도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비용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품 인도와 위험 비용의 분기가 이루어지면 그 분기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물품이 분실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왼쪽에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요, 오른쪽에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품이 위험해졌을 때 누가 책임지냐를 나눌 때 그 나누는 기준점도 이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분기점을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라 하고, 다른 말로 물품 인도의 지점인 거예요. E, F, D는 다 똑같습니다. 물품 인도의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비용 부담의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알파벳 C로 시작하는 애들도 똑같은데, 알파벳 C로 시작하는 CIF, CFR, CIP, CPT 이 네 가지 인커텀스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비용 부담을 하는 측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C로 시작하는 애들만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놓고 컨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EXW가 있습니다. 이 Xworks의 줄임말이고, 여기 뒤에 Insert Name Place of Delivery, 딜리버리 하는 장소를 여기다 기입을 해야 됩니다. 지정 인더 장소죠. 그 지정 인더 장소에서 EXW로 규정을 해놓은 거고, 뒤에 인커텀스 2020이 붙는 이유는 이것이 인커텀스 2020에 따른 EXW다 라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EXW가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기들이 쓰는 EXW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인커텀스를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이것이 국제법이 아니고 국제협약도 아니고 그냥 민간 기구에서 만든 규칙일 뿐인데, 이걸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인컨텀스에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따르기로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표시해 둘 필요가 있죠. 인커텀스 2020에 따른 EXW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인커텀스 2020을 쓰는 거고, 이 분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뒤에 EXW 뒤에 장소를 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까만색 선으로 수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의 부담이고 오른쪽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라고 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지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 분기점 기준으로 오른쪽 전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기점이 어딘지가 EXW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 수직선이 어디냐? 매도인의 공장, 매도인의 창고, 이런 지정 장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지정 장소에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둔다는 거예요.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둘 때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된다. 그게 EXW. 수출국의 내에, 수출국가의 내에서 수출국 내에 매도인의 창고나 매수인의 창고에 공장 거기 내에서 물건을 요렇게 두면 매수인이 알아서 가져간다. 자, 여기 보면 수직선이 그어져 있고, 수직선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수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상자가 여기 있습니다. 상자를 여기에 둔다는 거는 요렇게만 두면 매도인이 할 일은 끝났다는 거고, 이 상자를 차에, 트럭에다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트럭에 실는 거, 적재하는 거부터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수출 통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수출 통관이라는 거는 물품이 이렇게 수출국에서 이렇게 나갈 때 수출 통관을 하는 거잖아요.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합니다. 수입 통관은 당연히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뭐 하는 거야? 자기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놔두고 매수인한테 가져가. 이거 네 거니까 가져가.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EXW를 다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매도인의 최소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매수인의 최대 의무. 이게 EXW. 이거 EXW. 이게 EXW의 다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특징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 제공 차량을 적재해 줄 의무가 없다. 왜? 적재 의무 누가 한다고? 매수인이 한다. 매도인의 최소 의무, 미니멈 오블리게이션. 이거 사실 국제거래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수입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이 수입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뭐 가져오는 선택을 해도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사실 여기서 거래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안에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수출국 내에서. 그래서 사실은 국제거래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있죠. 수출 통관을 매수인이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수입자인데 수입자가 뭐 하자는 거야? 수입자가 수출국에 가서 수출 통관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관세 통관이나 이런 것들의 수출 통관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렵다. 뭐 지금 EXW부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어진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트럭에 실었죠. 트럭에 실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터미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태울 수도 있고요. 공항으로 가면 비행기 태울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은 철도 운송이나 도로 운송으로 국제 운송을 할 수가 없죠. 지정학적인 요건,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물품을 나를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를 태우거나 배를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화물 터미널로 가서 비행기를 이용하든 철도를 이용하든 도로를 이용하든 사용해서 나갈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항으로 와서 부산항에서 선적을 해가지고 물품을 해상 운송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운송 방식을 사용해도 EXW는 상관이 없어요. 자, 주의할 점.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 줄 필요 없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사실 사용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다. 근데 생각보다 쓰여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갑을 관계이거나 좀 뭐 매수인이 좀 알아서 겨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본사 지사 간의 거래거나 뭐 이러면, 그리고 매수인이 아무리 뭐 본지사 간의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진짜 수입국으로 가져올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구매해가지고 자신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쳐봅시다. 미국 기업이 있어요. 미국 기업이 한국에다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한국에 지어놓은 공장에다가 납품을 해가지고 써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써도 EXW는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금 지급은 이쪽 수입국에서 들어가고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EXW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XW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라고 할 것이 생각보다 의미가 조금 없고, 실제 인도가 뭐 운송인한테 전달된다든지 본선 적재를 한다든지 본선 선측에 가져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약적으로 쓸 수 있다. 자, 제가 인커텀스에 사용되는 알파벳 대문자 3개 뒤에는 반드시 장소가 와야 된다. insert, name, place, delivery가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딜리버리 되는 장소를 좀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EXW 부산이라고 한다고 치면 EXW가 공장에서 인도하는 거잖아요. 부산이 공장이야? 아니잖아. 부산이 얼마나 넓은데. PKNU 팩토리다 라고 하면, PKNU가 유니버시티지 팩토리는 아니지만 PKNU라는 공장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EXW PKNU 팩토리 한 다음에 뭐 남구 용소로 부산 이렇게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인커텀스 뒤에 장소는 사실은 CIF 서울, CIF 부산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너무 넓어요, 범위가. 그래서 RCC가 얘기하는 건 구체적인 장소를 좀 쓰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EXW에 대해서 우리가 알 건 알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볼 인커텀스 규칙은 FCA입니다.
프리 캐리어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프리는 자유로워지다는 거예요. 모든 비용과 책임에서 나는 자유로워져. 여기서 누가 자유로워지는데? 매도인이 자유로워집니다. 뭘 하게 되면? 물품을 캐리어한테 주면. 여기서 말하는 캐리어는 운송인을 뜻해요. 캐리하는 사람. 캐리하는 사람. 캐리하는 사람한테 물건 가져다 주면 나는 자유로워져. 누가? 매도인이. 그러면 그 분기점이 어디 있겠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고 비용을 나누는 그 지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운송인한테 물품을 인도하는 지점이 그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 수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매도인의 구내에 캐리어가 운송인이 운송수단을 보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매도인이 자기 차를, 수직선이 여기 그어져 있죠. 여기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운송 차량이 왔죠. 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출자가 운송인이 영업하는 장소에다가 물품을 가져다 놓고 넘겨주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면 매도인의 영업군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그리고 이게 좀 표가 무너졌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매도인의 영업소에 여기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송인이 운송수단을 여기 노란색을 갖다 줬을 때 매도인이 여기 차에 실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매도인이 파란색 차가 여기 색깔이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매도인이 운송인의 지정 장소에다가 자기 차에다가 화물을 실어가지고 가져다 놓고 여기서 내려주는, 물론 내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FCA에서는 매도인의 영업군에서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운송인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를 하거나 물품을 싣는 거는 한 번이면 돼요. 매도인 입장에서. 그러면 매도인은 여기 이 운송인이 보내준 차량에다가 한번 적재할 때 인도가 완료되고, 운송인의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지차 파란색 차에다가 실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적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차가 여기 왔어요. 여기서 내리는 건 운송인이 합니다. 뭐 운송인이 하는 거고, 사실은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매수인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 됐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요 운송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뒤에서 우리가 국제 운송을 공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컨테이너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 있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는 큰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에 하나를 통째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FCL이라고 합니다. FCL 컨테이너.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컨테이너가 크잖아요. 내가 수출하는 화물이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채워. 그러면 컨테이너를 다 못 채우는데 빈 채로 갈 거야? 빈 채로 가면은 컨테이너를 보통 컨테이너 개당으로 운송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실 컨테이너 반 개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컨테이너 한 개에 대한 운임을 다 내면 내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그런 거잖아. 택시를 타고 가는데 5,000원만 내고 갈 거리를 내가 10,000원을 내고 간다? 뭐 이거 이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채우면 목적지가 같고, 뭐 다른 사람도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써.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쓰는 사람들끼리 목적지가 같으면, 출발지 목적지가 같고, 화물을 굳이 그러니까 이제
동승하는 거지. 카풀하는 거죠. 목적지가 같으니까 차 같이 타고 가자. 약간 이런 것처럼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사람의 화물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면 운임도 세이브할 수 있고 공간 없이 빈 공간 없이 운송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과 효율성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less container load라고 해서 LCL 컨테이너. FCL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 컨테이너를 통으로 다 넣잖아. 그래서 FCL 컨테이너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진형은 없어졌죠. 미안해요. 현대 HMM이나 머스크나 뭐 코스코나 뭐 CMA, CGM이나 갑자기 머릿속에 원 네트워크나 뭐 에버그린이나 뭐 하팡로이드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나? 국제운송론을 들었으면 알 텐데 암튼 물류론 수업에서 그런 거 배우세요. 암튼 그런 어떤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저기 신선대 부두나 이 학교 용당 캠퍼스 여 가까운 아니면 저 북항이나 부산 신항 거제도 쪽으로 가다 보면 부산 신항 있죠. 컨테이너들 엄청 많잖아요. 그 컨테이너들 보면 다 회사들 로고가 있잖아요. 그런 선사들이 컨테이너를 운용을 하는데 자기에게 운송을 맡긴 고객이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워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빈 컨테이너를 그 사람 공장으로 보내줍니다. 그걸 스파팅. 그러면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다 쓴다는 거예요. FCL인 거예요. 그러면 내 공장 앞에 컨테이너가 하나 와요. 빈 컨테이너. 그럼 난 거기다 채우고 넣기만 적재만. 그 케이스가 이 1번 케이스예요. 1번 케이스. 자, LCL은 그러면 나랑 카풀할 화물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디서 만날 건데 내 공장으로 부를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장소를 카풀, 컨솔리데이션을 이제 한국어로는 혼재라고 하는데 이 혼재라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컨테이너 프라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용당 캠퍼스 쪽으로 가다 보면 지나서 그 부둣길 쪽으로 가다 보면 딱 이 교차로 만나는 지점에 설명을 못하겠네. 세방이라고 막 크게 쓰여 있는 창고가 보여요. 그 세방이 물류 기업인데 그 세방의 물류창고로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CFS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 CFS란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런 데서 그 레스 컨테이너 로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카풀을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카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쓰고 레스 컨테이너 로드로서 운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화물을 거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조그만 탑차를 이용을 한다든지 뭐 화물차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손님들을 만날 수 있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방식. CY, CFS, 컨테이너 로드, LCL, FCL 화물, LCL 화물들은 우리가 중간고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국제 운송 파트를 우리 상무론 시간에도 충분히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인 화물 운송론이나 국제 물류론에서도 충분히 다루는 내용들을 우리 상무론 시간에는 이것이 전공 공통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 수업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FCA에서 운송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FCL 컨테이너냐 LCL 컨테이너냐에 따라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이 달라진다. 근데 결국에는 요지는 뭐냐면 수출국에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는 점이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그림을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은 프리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곧 뭐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고, 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이 다 책임지고 매도인이 비용도 다 부담하고, 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매수인이 비용 다 부담하고 매수인이 위험도 다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EXW 같은 경우에는 웃겼던 게 뭐예요? 수입자가 수출국에 와서 수출 통관한다 그랬잖아. 이 FCA부터는 뭐예요? 수출자가 수출 통관하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화. 깔끔하잖아.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행정 처리하고 수입자가 수입국에서 행정 처리하고.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네요. 뭐예요? 모든 운송수단에 쓸 수 있다. 모든 운송수단. 그래서 물품을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화물터미널이나 이런 곳에서 넘겨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거기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커텀스 2020에 들어와서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제공해 줄 의무가, 뭐 요청에 의해서 매수인이 본선 적재, 여기서 매수인이 온보드 BL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 필요로 하면, 매수인이 필요로 하면 매도인한테 요청해서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가 인커텀스 2010에서 인커텀스 2020으로 넘어오면서 개정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이해가 없냐면 온보드 노테이션 선화증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FCA와 관련해서 인커텀스 2010에서 2020으로 바뀌면서 개정된 사안이고 추가된 사안인데, 뒤에서 우리가 국제운송 파트 공부할 때 선화증권 다시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요거는 체크만 해보세요. 이게 인커텀스 2010에서 20으로 바뀌면서 개정 사안 중에 하나다. 체크. 자, 그러면 이걸 쓸 때 방식이 있습니다. FCA 뒤에 장소가 와야 되죠. 어떤 장소가 오겠어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그 장소가 되겠죠. 공항이라든지 컨테이너 야드라든지 CFS라든지 뭐 이런 곳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FCA 인천 에어포트, FCA 간만 컨테이너 터미널, 여기 북항에, FCA 의왕 스테이션, 여기 수도권 경기도의 의왕, 그리고 FCA 양산 인랜드 컨테이너, 우리 부산에 들어오기 직전에 양산에 물류 단지들이 엄청 많이 있죠. 거기 뭐 그런 곳이 지정된 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PT가 있습니다. 캐리지 페이드 투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할 때 인커텀스 알파벳 대문자 중에 첫 번째 글자가 C로 시작하는 애들이 굉장히 고약하다,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특이한 애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앞에 글자가 E로 시작하거나 F로 시작하거나 D로 시작하는 애들은 깔끔하게 수직선 위험 비용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매도인, 오른쪽은 무조건 매수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의 예외적인 애들이 앞 글자가 C로 시작하는 네 애들이고, 얘네들이 문제아들이에요. 얘네들 문제아들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캐리지. 여기서 말하는 캐리지는 운송비라는 뜻이에요. 운송비용. 운송비용을 페이드한다. 페이드가 무슨 뜻이에요? 낸다, 내준다. 누가 내주겠어요? 매도인이 내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EXW도 그렇고 FCA도 그렇고 CPT도 그렇고 이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도인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무조건 인커텀스를 달달 외울 게 아니라 제가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페이드 하는 사람은 누구다? 매도인이 페이드 하는 사람.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자, CPT가 있습니다. CPT 뒤에도 장소가 옵니다. 장소가 근데 유심히 보세요. Insert name place of delivery? 아닙니다. place of destination이에요.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문제 있는 애들인 거예요. 나머지랑 다른 거예요. 여기는 도착지, destination, 목적 장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C로 시작하는 애들. 자, 그리고 그림을 제가 눈에 넣으라고 했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어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27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림과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림,
풍자, 풍자. 비슷하죠? 비슷한데 뭔가 차이가 있죠? 뭔가 눈에 거슬리는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보면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형광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밝은 하늘색으로 매도인 부담되어 있고, 회색으로 매수인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까만 선 기준으로 좌우가 탁 갈리는데, 얘는 그림은 비슷하고 수직선은 사실 똑같은데 수직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보니까 이쪽에도 하늘색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여기인데, 운송비만, 중요한 거는 다가 아니에요. 모든 비용 아니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준다? 틀린 말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이쪽에도 수직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앞에 FC에는 여기 수직선이 회색선만 그어져 있었죠. 이 회색선은 뭐였어요? 매수인이 여기까지 부담합니다를 긋기 위한 거였는데, CPT에는 까만색 수직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 준다. 매도인이. 근데 왜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데 왜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수님, 여기서 물품이 인도가 되는 건 알겠습니다. 왜? 운송인한테 전달되면.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매도인이 여기 부담하고 매수인이 여기 부담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비용의 분기는 여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이거를 잘못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간혹.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책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를 비용 분기라고 하는 뭐 어떤 근거가 있을 거야. 그걸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비용의 분기점은 여전히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비용의 분기가 여기다, 이 수직선을 그어놓고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고 위험 부담이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면 매도인 책임,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매수인 책임,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매수인 부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중에서 운송비만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그러면 운송비 아닌 비용은 뭐냐? 매수인이 부담. 보험? 매수인이 알아서 드는 거고, 추가로 여기서 물품 하역하는데,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운송을 하거나 하역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통관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매도인은 딱 운송비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운송비만 대신 내주는 거예요. 대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CPT 뒤에 장소가 적혀 있었잖아요. 장소. 요거 장소. Insert name place of destination. 요 장소는 도대체 어딜까? 여기를 말할까요? 여기를 말할까요? 여기 수직선, 까만색 수직선이 여기도 그어져 있고, 위험 비용의 분기점, 그리고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지점도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place of destination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말해요. 그러면 CPT 뒤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이 물품을 선적하는 곳이겠어요? 양육하는 곳이겠어요? CPT 뒤에 부산이 적혀 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장소는 물품을 선적하는 곳이 아니라 양육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FCA 뒤에 부산 어느 장소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장소가 물품을 선적하는 쪽이겠어요? 양육하는 쪽이겠어요? 선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앞서 CPT만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서 보게 될 CIP나 CFR이나 CIF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C로 시작하는 애들은 뒤에 장소가 선적 쪽이 아니고 목적지 쪽입니다. 목적지 쪽에 장소가 적혀요.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어디서 뭐 무역영어 검정 시험이라든지 국제무역사 시험이라든지 관세사 시험이라든지 그런 데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그래서 CPT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 자, CPT 근데 그것도 체크 다시 하나 더. 여기 다 그려져 있죠.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어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다. 자, 설명 다 했고요. 여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요 그림 33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하고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 이렇게 눈을 집중해서 뜨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뭐가 달라졌죠?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진 건 요겁니다. 보험료만. 그래서 CIP는 저 중간에 I가 인슈어런스입니다. 저 인슈어런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대신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부담해준다. 그게 CPT하고 CIP의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CPT하고 CIP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딱 저거 하나만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FCA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FCA 여기 그림 있죠. CPT 여기 그림 있죠. CIP 여기 그림 있죠. 뭐가 똑같아요? 이 세 가지가 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 다 동일하게 뭐가 그려져 있어요? 매도인 구내에서 운송인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운송인의 지정 장소에 매도인이 차량을 수배를 해서 가져다 주든지 결국 뭐야? 무슨 얘기야? 매도인이 선적국 내에서 운송인에게 first carrier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는 점이 FCA, CPT, CIP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의 위험은 매수인의 위험 부담입니다. 물품이 멸실손상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을 합니다. 비용에 대한 분기점, 요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을 부담을 합니다. 근데 요 비용 관련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요 비용 관련해서 물품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를 해 주는데 그 이후부터의 비용과 관련해서 그 이후 비용에 입싹 닦고 매도인이 아무것도 매수인 쪽으로 지원 안 해주면 FCA가 되는 거고요. 매도인이 운송비를 대신 내주면 CPT가 되는 거고요.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CIP가 됩니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CPT, CIP, FCA. 이게 중요한 점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세 개를, 그러니까 FCA, CPT, CIP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같이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송비를 대신 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CPT는 안 그러는 거야. 근데 FCA는 안 그러는 거고, CPT는 운송비 내주고, CIP는 운송료 플러스 보험료까지 해주는 거고, 자, 보험을 들어주는데, 보험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커텀스, 요것도 인커텀스 2010에서 인커텀스 2020으로 오면서 바뀐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인커텀스 2010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냥 들어줘도 됐어요. 그냥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ICC 조건으로 보험 부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인커텀스 2020에서부터는 CIP를 쓸 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때 그 보험 계약의 조건을 협회 적하약관 ICCA로 들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거 ICCA나 유사약관과 일치하는 적하보험을 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CIP 조건의 요건이고, 밑에 2번 동그라미 붙어 있는 내용은 그 CIP에서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대신 들어주잖아요. 그거가 관련된 요건들입니다. 신용 있는 보험자, 믿을 만한 보험자에게 보험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증권 같이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위험 부담이 누구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운송 도중의 위험 부담이 매도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 찾아가서 보험금 받아야 되는 거는 매도인이 아니에요.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험 체결을 할 때 CIP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의 보험을 들어주냐면, 물품 가격이 $1,000라고 하면 $1,100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 플러스된 10%는 뭐냐? 그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에요. 희망. 물품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 팔아먹었을 때 마진, 그거를 포함을 해서 보험을 부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에서 물품의 거래를 할 때 US 달러 기준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줘요. 왜냐하면 이걸 보험을 예를 들어서 물품 매매 계약의 그 계약은 US 달러로 해놓고 보험을 원화로 들면 이게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환율 변동의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통화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물품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보험을, 이게 중간에 보험이 커버를 해주다가 끊기거나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갈 수 있게, 여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 그 다음에 DAP 조건이 있는데, D는 또 이게 할 얘기가 또 많아지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를 시작하면은 강의 분량이 1시간을 넘어갈 것 같고, 일단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로 끊고, 요 뒷부분, DAP부터, 그리고 해상 내수로 운송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인커텀스 조건까지 다 같이 해서 잘 됐네요.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10월 10일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서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